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종부세는 1주택,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다는 기준으로 공시가 9억 원 이상 대상입니다. 이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8만 채나 늘어났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제부터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공개가 된 겁니다. 올해. 내용 보시면요. 서울 공시가 14.1% 올랐다. 그리고요. 이 수치는요. 2007년 참여정부 이후 최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북, 그리고 서울 강북, 그리고 중산층 역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자, 검은 바탕에 사진이 그리고 두 명의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리, 정준영 두 인물이죠. 여성을 유희 대상처럼 추악함이 춤춘 어둠의 클럽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제목으로 달려 있네요. 내용 좀 보시죠. 어떤 일이 그동안 벌어졌는지 한국일보가 일면 톱기사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외모 반듯한 여성만 골라, 외모 번듯한입니다. 번듯한 여성만 골라 무료 입장을 시키고요. 수백만 원 테이블 차지한 남성들에게 연결을 시킨다. 의식을 잃게 해 성폭행, 불법 촬영 공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클럽 중심으로 성상품화 풍조가 만연돼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의 사진으로 두 사람의 인물, 이렇게 얼굴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승리, 정준영, 어제 경찰에 출석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보시죠. 황병부 임원 채용 때, 그러니까 황병부 산하기관 임원을 채용할 때 청와대 낙점 표시돼 있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지금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청와대 개입 정황 문건을 확보했고, 이르면 내주 인사수석실 관계자들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점이 표시돼 있다. 이런 정황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가른 미세먼지 배출이다. 정부 규제에 따라서 미세먼지 배출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에서는 43%가 줄었는데 제철에서는 오히려 25%가 늘었다. 어찌된 일일까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자료를 한겨레가 입수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규제를 강화한 발전업 이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이 절대량은 많지만 5년 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일단 양은 많지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규제가 약한 제철 제강은 되레 증가했다. 그래서 규제가 미세먼지 배출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한민수 동국대 개공교수,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김창룡 인지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대 연기. 가수 승리 씨 오늘 아침 새벽에 경찰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묘한 주택거래, 치졸한 발표, 마지막으로 마용성 공시지가 이렇게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부터 열람이 시작된 공시지가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17% 상승, 12년 내 최고다. 이 상승률이 최고라는 거죠. 어제입니다.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공시지가는요,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 같은 거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치가. 자세히 보면요. 전국 평균은 5.32%, 서울은 14.1% 정도. 그러니까 서울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 얘기를 알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예년 수준 정도다. 그런데요. 10개 광역시도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수도권 정도는 집중적으로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상당 부분은 오히려 값이 떨어졌다. 이 얘기거든요. 고가주택 상승률은 18%, 종부세 대상은 작년보다 8만 가구 늘었다.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자, 그렇다면 조금 분석이 들어간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마용성, 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지난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를 받은 곳인데요. 여기는 공시가가 17%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이 14%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오른 거죠. 비강남 중산층까지 보유세가 유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거죠, 보유세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공시가 6억 넘는 아파트가 다 계셨는데 종부세 대상 많은 강남권은 보유세 150% 상한이 속출할 듯하다. 그리고 그런데요. 초고가인 한남더일 등은 오히려 상승률이 낮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어요. 자, 윤경호 의원님. 일단 올해 공시지가가 공개됐는데요. 이 정부가 이 취지는 좀 시가와 공시지가의 갭을 좀 줄여서 좀 현실화하겠다 이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이상원 앵커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이번에 발표된 거는 아파트, 빌라 이런 걸 포함한 다세대 주택이에요. 예. 한 달여 전에 나왔던 거는 단독주택이었고요. 그리고 땅도 또 따로 그렇죠. 따로 나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 예. 이 현실화율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아파트 경우는 이미 68% 정도 돼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숫자들이 막 난무를 합니다. 예. 어떤 건 14% 올랐다, 어떤 건 17% 올랐다, 어떤 거는 10% 하락했다 이렇게 되는데 예. 개별적인 가구별로, 개인별로는 예. 이 숫자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올랐다고 하는 강남, 성동, 마포, 용산, 예. 서울의 경우에 예.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이런 숫자가 아마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예. 올해 7월 그리고 예.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부과가 되고 12월에 9억 이상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때 가서 이를테면 이게 폭탄을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오른 그 수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실제 이제 세금 예. 고지서를 받는 거죠.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별로 변화가 없다. 오히려 줄었다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지방의 경우는 더 할 겁니다. 예. 자, 문제는 이 공시지가라는 거를 정부가 물론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 성향에 따라서 다르죠. 예. 지금까지 12년 만에 서울의 경우는 가장 높은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그러네요.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정당한 가격만큼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흔히들 우스갯소리 겸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는데 내는 세금 50만 원, 60만 원과 그보다 훨씬 10배, 100배가 되는 주택, 특히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는 세금이 비슷하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꿔나가자 이런 건데 이게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항이 덜하죠. 그러나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과세 대상이 그러니까 폭탄을 맞아도 싸다고 생각하는 과세 대상이 전체 1%에서 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국자들이나 청와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은 그들에게는 가진 만큼의 재산을 내는 걸로 폭탄을 부여해도 되고 나머지 98%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여기서 정치적인 반발과 저항이 생기면 이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좀 급등 공시지가를 올렸다. 이런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적을 받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이 공시지가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정책은 원하는 만큼 또 선의를 갖고 시작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일경제 기사에 전국 지도가 짚는데요. 이 부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도별로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상승률, 하락률을 적었는데 일단 이 오렌지색은 오른 곳이고요, 파란색은 내린 곳입니다. 서울, 수도권, 인천 좀 내렸고요. 여기 뭐 대구, 대전, 세종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보시면요, 충남, 전북,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경남은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좀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대략 한 5%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인데요. 언론이 이런 수치가 나오면 항상 뽑습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14년째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주택입니다. 800만 원 올라 68억 6,400만 원. 공시지가. 그렇다면 시가는 이거보다 높다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상위 10위의 강남구 7곳 최다다. 반면에 가장 낮은 곳 공시지가가 2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어딘가면요. 강원 영월군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2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8억대 250만. 이게 몇 배인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좀 나는군요. 자, 한미수 교수님. 아까 윤경호 교수 잠깐 얘기하셨어요. 주택가격이 오르니까 그다음 공시지가 오른 건 맞긴 한데 상승률이 지나치게 가파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올리는 건 맞지만 너무 단계적이 아니라 급격히 올랐다. 지금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5% 가까이 단숨에 올랐거든요.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수치에 좀 함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그 화면에 나왔었습니다만 17개 시도 중에 10개 광역단체 집값이 빠졌어요. 수도권 밖의 지역은 상당 부분들이 다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파트값이 이렇게 폭락했는데 어디가 올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아니 급등한 만큼 공시지가 올라가는 건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물론 이게 특정한 일부 이른바 시세로 12억이 넘는 공동주택, 이게 2.1%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 발표한 거.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종부세가 올라가는 지역은 대충 한 2% 정도 될 거예요. 그럼 98% 지역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지방 지역처럼 떨어질 겁니다.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금 68.1% 지난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높은 거냐 아니면 좀 더 높일 필요도 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낮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종부세가 우리가 도입될 때도 세금 폭탄이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얼마나 오를까 하고 막 긴장하고 정부에 대한 반감도 갖고 했는데요. 이런 게 나올 때도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그런 거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은퇴를 했고 근데 정부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세, 이른바 그 보유 기간에 따른 또 요율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조세장이 나지 않도록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저는 이번에도 볼 때 더 문제는 이렇게 집이 급등하는 서울, 특히 또 마용성이라는 지역도 강남도 있지만요. 그 지역 간의 편차,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또 다시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또 빈부격차랄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교한 정책도 새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공시지가 공개돼서 아파트, 우리나라 국민 상당 부분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에 국민들 여러분도 관심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승리, 그리고 정준영, 그리고 또 한 명 유모 씨,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카톡방 3인 줄 소환.
어제 줄소환됐습니다. 성접대 불법 촬영 고위층 연루 동시 수사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요. 경찰 승리 정주영 상대 집중 추궁했고요. 승리 동업자 유 씨도 피의자 조사.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사건 배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언제 넘겨봐서 검찰이 시작할지 또 이런 것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여기 이 그림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승리 씨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정준영 씨가 연결돼 있고요. 또 유모 씨도 연결돼 있고 위쪽으로 보면 클럽 버닝썬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옆으로 인물과 전직 경찰관들. 아무튼 뭐 버닝썬 스캔들 개요인데요. 한눈에 그냥 보이시죠? 좀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뭔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수사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승리와 정준영 씨 어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거든요. 귀가하는 모습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예,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군 입대 전 모든 의혹에 대해 의견 소명하실 겁니까? 휴대폰 제출 왜 안 하셨습니까? 휴대폰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승리 씨가 제출했습니다. 버닝썬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조사 중에 정말 죄송하고요.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현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경찰총장이 누굽니까?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 그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말씀하신 카톡방 내용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여기 서주시죠. 아니 여기 서주세요. 아니 왜? 네. 오늘 뭐 각각 6시,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승리 씨는 16시간, 정준영 씨는 21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일단 하나 궁금한 것이요. 어제 이른바 이제 3인방이 경찰에서 한테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에 출석한 시간이 각각 달라요. 오전, 오후, 그리고 또 오후 좀 지난 시간.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갔거든요. 어차피 지금 여기 뭐 3인방에서 연루 동시 수사인데 저런 경우는 이렇게 동시에 같이 부르는 경우는 없고 저렇게 다 각자 부르는 겁니까? 이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또 그러니까 같은 범죄 사실은 아니고 제각각의 범죄 사실들이 있죠. 다만 그 증거가 그 단체 카톡방이라고 하는 뭐 그 같은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따로따로 부른 것 같은데 지금 정준영 씨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성범죄 거기에만 지금 뭐 포커스가 받쳐있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그 다른 경쟁 업체에서 뭐 신고한 사건을 봐줬다. 봐주기로 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정준영 씨가 좀 당황하는 게 보이죠. 사실은 더 큰 의혹은 저 문제죠. 성범죄는 뭐 다 인정을 한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는 거는 경찰과의 유착이고 또 하나는 정준영 씨의 2016년 9월의 사건이 어떻게 고선에서 무혐의 처벌을 받고 끝냈는지. 그렇죠.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휴대전화가 왜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수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게 처리를 누가 했는지 정준영이 예.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소속사가 나서서 처리를 했는지 몰라도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예. 이 유명 연예인들이 신귀족들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은 외려 지금 많은 견제들을 받고 예. 있는데 이 유명 연예인들이 외려 그 이전의 특권들을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준영 씨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뭐 긴급 체포는 아니더라도 청구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집에 돌아갔지만 일단 조사를 마친 거니까요. 예,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청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런 건 구속 수사가 원칙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 씨는 나오면서 지금 군 입대 논란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대 연기 신청을 하겠다. 아무래도 이수입니다. 여론에 대한 압박을 의식한 거겠죠? 이제 그 예. 군인 신분이 되면 예. 일반 수사기관이 조사하기가 어렵고 군검찰로 넘어갈 수 예. 있으니까 그러면 수사 공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입대 연기하는 것이 맞고 종결이 되면 그때 처분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이 입영 연기 뭐 했던 이 발언이 알려지기 전에서 어제 상황에서는 경찰이 군 검찰과 뭐 적극 협조해서 처리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중앙일보 기사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다루고 좀 있어요. 연예인 경찰 유착. 지금 이수희 변호사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착 고리였나? 누구 얘기일까요? 승리 단톡방에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유 씨. 이 유 씨. 어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긴 했어요. 자,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리홀딩스 대표입니다. 뭐 유명 배우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어제 경찰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제보한 변호사는 경찰총장 얘기는 승리 지인이 유 씨한테 듣고 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FT 아일랜드 최종훈 음주운전 뒤 유 모모 형 덕분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 모모 형, 유 씨,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런 의혹까지 터지고 있어요.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유 씨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설명만 있어요. 유 씨는 이들과 뭐 정준영, 승리 요 내용입니다.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최근 폭로된 성접대 및 성관계 몰카 단체 카톡방의 참여자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정확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유 씨와 승리, 2016년에 유 씨의 성인 유, 승리의 리를 따서 유리홀딩스를 세웠다. 유리홀딩스의 뜻은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군요. 그렇다면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요. 일단 중앙일보는 유착의 고리였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창현 교수님. 어제 사실은요. 이 유 씨가 어제 조사 받았는데 포토라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다. 그래서 아마 경찰 측에서 신원을 좀 가려주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은 원래 포토라인에 설 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몰래 조사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뒷말이 있긴 합니다. 유 씨, 이 유 씨가 경찰에서 내놓는 진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개개인이 저지른 예. 불법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경찰과 연예인의 유착. 말하자면 이 유착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제보를 한 변호사가 경찰이 제보를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경찰이 지금 불신받고 있고 또 2016년도 사건에서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지금 수사기관으로서 상당히 신뢰를 잃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들이 이렇게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수사가 무마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미 2016년도부터 무리를 일으키고 했지만 방송사는 이런 사람들을 역과하지 않고 그대로 출연시키고 몸값을 높여주고 거기에 기획사들의 로비력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스타들을 괴물로 키우는 데는 이런 수사기관의 커넥션과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뭐랄까요 캐스팅 그리고 또 이 기획사의 엄청난 로비력. 지금은 기획사들이 덩치가 커지고 거의 재벌 수준까지 커졌는데요. 여기서 미디어도 한번 반성할 부분이 뭐냐면 이 연예 저널리즘에 관한 한 이 비판이나 감시의 기능이 사실상 없어졌다시피 할 정도로 홍보만 일방적으로 해왔던 그런 책임에서도 연예 저널리즘은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보도하고 감시했던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사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불법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를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켰던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창희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게이트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무슨 사건 정도가 아니라 게이트 커지고 있어요, 점점. 자, 요 유착 의혹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카톡방 큰일 날 내용 휴대전화 제출 말라. 3년 전 2016년 얘기입니다. 3년 전에 변호사가 이런 조언을 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아일보가 정 씨를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 정준영 몰카 고소당하자 단톡방 멤버가 변호사의 잠을 구했는데 이렇게 잠을 했답니다. 큰일 날 내용 있다. 휴대전화 제출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당시 실제 휴대전화를 무슨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한다 어쩐다 했는데 복구 안 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증거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도 밑에 좀 있습니다. 영상 지워도 복구할 텐데 어쩌나 멤버들 외부에 알려질까 대책 고민했는데요. 실제 경찰 제출 않고 포렌식 맡겨서 뭐 검찰에서는 증거를 못 찾아갔고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 뭔가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어떤 이 측근, 정씨 측근 얘기를 들어서 전한 건데 이 내용이 진짜 맞다면 뭔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유경호 의원님. 저런 점에서 저는 유착이라기보다는 비호가 더 표현을 아닐까. 비호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비호를 할까를 지금은 짐작만 해야 되는데요. 통상 영화에서나 또는 과거에 나타났던 사례를 보면 승리나 정준영이라는 이런 연예인들이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께서 신귀족이라고 표현을 참 잘하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괴물처럼 큰 거는 돈 때문 물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기획사의 역할 아까 김창희 교수님 말씀처럼 역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버젓이 여성들이 본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잃은 다음에 성폭행을 당했다. 그럼 그 많은 여성 중에 피해 신고가 왜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 신고된 피해를 과연 그럼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끝까지 제대로 파헤쳤느냐. 왜 파헤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피해 여성이든 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든 간에 덮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사안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게 연예인이기 때문이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어느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의 자제이기 때문인지 또는 당사자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이유 때문에 혹시 비호가 있었다면 그걸 파헤치는 게 지금 이번 버닝썬 사건의 핵심이지 정준영이나 승리라는 저런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일탈에 빠져 있는 연예인들 몇 명 속아내고 그다음에 기획사라는 곳 몇 개 단죄를 하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부끄러운 상황에 또 빠질 것이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버젓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전할 수 있었던 거에는 저는 유착 정도가 아니라 비호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게 뭔지를 이번에 파헤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은 다 불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인물, 눈에 보이는 사안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는커녕 빙산의 일각이다. 뒤에 엄청난 무언가의 비호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들 좀 공통적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도 아마 그런 쪽으로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사안과 관련된 마지막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이제 소속사 얘기가 조금 나왔네요. 소속 연예인 감싸기만 하다. 기획사들 뒤늦게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몰카 본 적 없다던 용준영 소속사. 참고인 조사 끝나자 사과하고 인정을 했어요. 일단은 몰라, 없다, 아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음주운전 논란 최종훈 소속사도 의심 정황, 뒷북 퇴출시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사들께서 뒤늦게 꼬리 자르기다. 보도가 나오면 일단 부인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민수 교수님. 네. 소속사들도 지금 이 정도 사안이 터진 것만으로도 앞으로는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인식이 저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 우리와 다른 겁니다. 인식이. 뭐 우리보다는 많은 내용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연예계 일탈 사건이랄지 뭐 우리가 참 모르는 그런 비리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나오는 거론되는 연예인들, 가수들 뭐 이분들이 이른바 유명인들이다 보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쉽게 내치지를 못한 거예요. 워낙에 캐시카우라고 할까요? 뭐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하는데 저런 반응들을 보였던 거고 저는 이번 사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가 그러니까 20만 건이라는 카톡 메시지가 사실 2016년도까지입니다. 그럼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3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뒤는 저 친구들이 저 사람들이 딱 끊었다. 이른바 도찰도 끊었다. 그렇게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더 심각한 게 경찰도 이른바 용어가 우리가 못 들어본 용어죠. 경찰총장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경찰청장 아니면 검찰총장이 있는 건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2016년 3월에 음주운전을 막았다는 게 저는 정확히 이게 무슨 보도를 막은 건지 아니면 이거 몰랐던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음주운전 이후에 뭐 사고가 있거나 뭐가 있었는데 그 전체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가능했다고 하면은 상당한 고위층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첨부하고 싶은 건 이 시점에서 이번 이 경찰과의 유착 비호뿐만 아니고 저는 탈세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어제 그 방정훈 변호사가 방송 나와서 한 얘기 중에 하루 매출액만 봐도 어마어마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년간 이뤄진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탈세라는 것이 세무사 뭐 일 개인의 세무사의 조언으로 가능했겠느냐. 그 액수가 수십 수백억이 된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또 세무당국과의 유착국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진수희 변호사. 저는 지금 여기는 소속 연예인 감싸기만 하다라고 했는데 기획사가 감싸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저 옆에 저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입건유예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검찰의 처분을 받고 유아무아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입건유예는 뭡니까? 입건을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내사 다음에 입건인데 그러니까 입건유예에 대해서 당시 법조인들도 세상에 이런 처분이 다 있었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한류라는 것 때문에 한류라는 것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막아주면서 이게 뭐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면 이 중국에서 돈을 얼마를 버는데 뭐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나가면 한류 스타인데 뭐 이런 겁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그런 봐주기였던 건지 말씀하신 대로 비호가 어떤 뭐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주고받아진 거지. 저는 이걸 아주 큰 그림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수사기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경찰이 몰매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도 이상해요. 저 정준영 씨 사건 종결되고 한 거 보면 뭐 박범 씨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는 좀 국정조사 같은 국회에서 이런 것도 좀 다뤄봤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회 차원에서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아이디어를 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점점 뭔가 규모가 그리고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최근에 임명됐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 거래가 최근에 있었는데 좀 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이제 부동산 문제를 직접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의 주택 거래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어요.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꼼수 증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주택자 인기 절세법이더라. 딸 사위 분당 아파트를 나눠줬어요. 다주택 비난세금 모두 피해갔다. 탈법이 아니지만 절묘한 한수다. 법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절묘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여기 좀 자세히 돼 있습니다. 최정호 후보자가 최근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직전 20년 이상 거주하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그 집에 월세로 거주 중이다. 주고 거기에 살고 있는데 월세로.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 주택들을 지금 갖고 있는지 설명이 돼 있군요. 본인 명의로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 하나 갖고 있고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 임차권, 아까 말한 요 월세인데요. 원래 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 이거는요. 최 후보자가 1996년에 매입했지만 지난달 18일 딸과 사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세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하는데 이렇습니다. 알고 보면 인기 절세법이다. 이렇게 하는 게.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다주택자를 굳이 국토부 장관에 지명해야 했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 후보자 쪽에 설명이 좀 있어요. 분당 아파트는 원래 딸에게 물려줄 계획이었고 증여세 납부는 절차를 밟고 했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식해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장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러면서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값 불안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 그 자리에 가게 됐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널 네 분께서 그 의견 쓰셨는데 앞에다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아까 먼저 쓰신 것 같은데요. 김창룡 교수부터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씀대로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 적임자 풀이 저렇게 제한돼 있고 부동산 전문가는 맞는 것 같아요. 채채나 갖고 있으면서 월세, 전세 살고 있는 이 절묘한 수법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좀 초월하는 그런 기막힌 수법을 구사한 것 같은데. 뭐 정확히 말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아파트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분양권 하나, 그리고 지금은 임차권 하나입니다. 원래는 갖고 있다가 이제 증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일탈하는 이런 식의 삶을 살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졌어야 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보도를 많이 내보냈는데
이런 언론에서조차 비판하는 정도라면 이런 정도로 예상 못했는지 이런 것이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지도랄까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 못했는지 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답답하다는 표현은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우리 장관이 좀 더 신뢰할 만하고 그런 전문성을 자기 어떻게 보면 절세라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악용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그런 현명한 전문성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이런 식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기용님, 김찬현 교수께서 이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이 정도 부동산은 검증 과정에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을 따져보면 이번 장관 내정자들 발표가 이달 8일이에요. 3월 8일. 그러나 보도에 보면 최정호 후보자가 딸에게 이 증여를 한 거는 지난달 18일이에요. 20일 전입니다. 통상 청와대에서 내정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 사이에 관련된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 작업을 하면서 다주택자라는 점이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나 또는 누군가가 대신 조언을 했던 거를 청와대 민정 쪽에서 그걸 수용을 했던 바로 그 점이 저는 난맥상 중에 난맥상이다. 아마 청문회에서 아마 그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어떤 과정이 있었을 때 그 주택거래가 있었을 때가 청와대하고 무슨 통보를 받았을 때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또는 사후에 협의를 했느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겠죠. 뭐 공식적인 답변이야 청와대 인사검증을 하면서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후보자와 교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저도 청와대 출입을 2년여 해봤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도 청와대 시스템상으로는 후보자가 지명이 되거나 또는 내정이 되거나 또는 거론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거수일투족을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청와대가 왜 그걸 그냥 넘어갔을까라는 점에서 이건 100번 입을 갖고 있어도 해명할 아마 입이 없을 것이다. 궁색한 논리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냥 넘어갔을까? 물음표를 붙이셨네요. 자, 한미소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죠.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도 이 정도 나왔을 때는 누구나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점이. 그럴 때는 이걸 이른바 다주택자의 꼬리떼기인데 이거를 용인할 정도로 이 최정호 후보자가 능력이 있는지 적절성이 이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 상식에서 볼 때는 좀 부적절하고요. 특히 저는 이 김현미 지금 국토부 장관이 뭐 한 1년 반 이상 전에 자기가 사는 집 아닌 분들은 집을 좀 팔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당시에만이라도 최 후보자가 그 당시에 좀 처분을 했으면은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꿈이 작았나라고 좀 약간 시니컬하게 좀 했는데요. 이렇게 장관 생각하지 않는 분을 굳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거기 용꿈의 용은 장관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여기는 그렇게 썼습니다. 꿈이 작았나면 좀 이분한테 그럴 것 같아서 공직자가 적어도 전 또 여기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이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1가구 2주택에서 1가구 1주택 1보유자로 하나를 낮춰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차관 때는 1가구 2주택도 좋고 이제 장관 후보자 되면은 하나 줄인 게 맞느냐. 그래서 이분의 처신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 정도 하면은 본인이 장관까지를 생각했다면은 이건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누가 봐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때는 적절한 해명 특히 뭐 본인뿐만 아니고 이거를 임명을 하려고 했던 곳에서도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겨레 사설도 뭐 다주택자라고 장관 맡아서 안 된다 이런 법은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과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묘수다. 뭐 이렇게 또 설명도 돼 있었어요. 아까 한국일보 기사에서는요.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의 지금 세종시에 분양권이 하나 있고 잠실에 전세를 끼고 산 아파트 하나 있고 지금 분당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분당집을 증여를 했을까? 그것도 부부에게 쪼개서. 그 얘기는 돈이 보이는 거. 제가 봤을 때 이 집을 파는 게 손해라고 본 거 아니냐. 잠시 그 아파트를 지금 파는 건 손해라고 본 게 아니냐. 그럼 뭐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부동산 값 정책이 지금은 잠잠하게 있지만 몇 년 후에는 이게 다시 또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에 대한 예측을 그렇게 하고 지금 재테크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송파권은 갖고 있고 분당권은 증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 아니냐 이게. 그래서 상당히 모순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자질로 뭐 이런 걸 떠나서 국토부 고위 공무원조차 죄송합니다. 지금 부동산값 정책이 근본적인 정책이 못 되고 있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값 하락을 확신한다면 다 팔아야지.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홍해 장관 후보자 이분은 과거에 SNS 상에서 남긴 글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입니다. 2011년에는 낙검수의 완전 뿅가. 이게 또 방송에서는 안 쓰는 표현인데 뭐 엄청나게 마음에 든다 그 소리겠죠. 그리고요. 2014년에는요. 안철수 실패. 아무거나 먹으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 다 방송 부적합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런 글들을 올려서 또 뒷말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통일장관 후보 청문회 SNS가 뇌관 아니냐. 글 논란되자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이분은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품평을 했죠. 뭐 좀비네. 뭐 껌다 버린, 껌이네. 이런 표현이 있어갖고, 씹다 버린 껌이다.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약간 좀 모욕적인 표현도 써서 논란이 됐었는데 또 이런 얘기도 또 있군요. 윤공우 위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표현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 네. 저런 얘기를 썼을 때 저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제가 궁금해요. 당시에 이를테면 공직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표현을 SNS 계정에 함부로 올린다. SNS 계정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뭐 매체 다양성 때문에 SNS가 매체냐 아니라고 분류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매체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본인이 인식을 하면서도 저런 글을 그대로 올렸다는 거는 평소의 행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의 말이나 글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고 본인의 성향을 여실히 보여줄 거고 또 하나는 품성이나 성격도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저런 좀 뭐라 그럴까 좀 지나친 표현들, 거친 표현들이 그러면 앞으로 제가 과거에 인식이 좀 부족해서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국민이 믿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분은 상당히 적격자는 아닌 것 같다. 이 하나만으로 그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지금 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표현을 했던 것들이 몇 차례 보도가 됐어요. 천안함 관련해서 평가도 그렇고 금강산 폐쇄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본인의 업무와 직결되는 건데 과연 그런 업무 정책도 그러면 일관성 있게 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과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표현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강한 의견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 장관은 사실은 정치하고 굉장히 연관이 밀접한 자리인데 과연 적합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일고 있다. 이렇게 돼서 여기 표현이 좀 있는데 하나 좀 더 소개해드리죠. 제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페이스북이 인사청문회에 화약고로 떠올랐다. 화약고다. 화약고는 이게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는데요. 김부겸 장관이요. 어제 국회에 나와서 뭐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 좀 다루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일단 다음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김부겸 출신 고교 기준으로 개각 명단을 발표하는 거는 치졸하다. 오, 이렇게 있습니다. 청와대가요 최근에 인사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호남 출신 후보자 0명 이랬는데요. 왜냐하면 인사 발표하면서 프로필을 할 때 출신지가 없었습니다. 대신에요 출신 고등학교만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분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번 프로필에 꼭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가 뺐어요. 대신 고등학교만 실은 겁니다. 출생지 분류로 하면 7명 중 4명이 호남인데 혹시 호남 쏠림 또 이런 말 나올까 봐 부담 느껴서 지역은 빼고 고등학교만 표기한 거 아니냐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어제 국회 나왔는데 김부겸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그렇게 고교 기준 개각 발표한 건 치졸한 짓이다. 내가 국회로 다시 돌아가면 이거 문제 삼겠다. 문제 제기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그럼 김부겸 장관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분의 장관이 개각이 됐는데 TK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출신 지역을 숨기기 위해서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를 발표를 했어요. 출신 지역 싹 숨기고. 그동안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별로 해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발상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히 조금 누가 봐도 꼼수로 보일 거 아닙니까? 뭐 치졸스럽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네. 일단 이수희 변호사. 네. 요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듯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묘수입니까? 꼼수입니까? 이게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게 뭐 오비락격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7개 부처 개각을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4개 부처 후보자가 호남 출신들이었어요. 고등학교만 보면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의혹을 살 수 있고 근데 또 묘하게 김부겸 장관이 치졸하다라고 또 비평을 했어요. 그 얘기는 누가 봐도 좀 꼼수로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이런 지역 편중이 났느냐. 뭐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걸 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지역에 대한 내년 총선이라든가 뭐 이런 겨냥성이 있는 건지 그거는 더 봐야겠습니다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그 인사 검증이 뭔가 좀 원활하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인사 검증 얘기까지 연결을 좀 시켜주셨어요. 함민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를 보면서요. 한 벌써 10년이 더 됐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내각을 발표하면서 모 장관의 출생지 원적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그 당시에 또 반대로 호남 출신이 없어서 호남 이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그때 찾고 찾아서 언론 현직에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분이 그쪽 지역 사람이 그때 알았습니다. 그랬고 근데 또 국회에서 보면은 저는 김부겸 장관에서 워딩을 들으면서 야당꾼인 줄 알았어요. 야당 의원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치졸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물어본 국회의원과 답변한 장관이 모두 이제 이른바 TK 출신이죠. 이번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데 저는 이거가 청와대가 이번에 말 그대로 호남 출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것만 했다면은 사실 김 장관의 저 표현에는 제가 뭐 좀 격하지만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고위공직자 발표를 할 때 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를 하고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일반 사기업들도 대기업들도 그러고 하는 판에 고위공직자를 그럼 꼭 출신지까지 우리는 꼭 밝히겠다 하면은 그 원칙대로 할 것이고 아니면 그건 말고 뭐 고등학교까지도 필요가 없으면 대학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기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게 뭐 문제로 지적되죠. 항상 뭐 지역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인사가 발표되면 어디 지역 출신인가 여기부터 시작이 또 되는 게 사실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어제 국회에서 한 가지 모습이 포착해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차관 얘기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요즘에요. 그 내용 저희가 좀 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여러 가지 말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그 내용들인데요. 일단, 식별 가능한 동영상을 검찰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 보면 누군지 뻔히 아는 그 영상 검찰에 보내줬다. 이 얘기입니다. 당시 많은 문제 제기해 항고했지만 명확히 해소 안 돼 진상조사까지 와 있다. 지금 진상조사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검 진상조사단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과연 나올까?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에서 있던 답변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거는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그 유관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흐릿한 것은 흐릿하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 네. 명확한 것,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은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은 것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감정서까지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은 지금 네, 이른바 2013년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얘기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흐릿한 것도 있고 또렷한 것도 있고 또렷한 거 보내줬다. 누가 봐도 안다 누군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창현 교수님. 진상조사단 조사해서 여러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불러서 조사하겠다는데 오늘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뒤늦게 뭔가 지금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이나 법원과 관련되는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유야무야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사법부 신뢰도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보면 민 경찰청장이 유관으로도 식별이 가능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실을 봤다는 소리입니다. 6년 전에 진실을 본 그 사건이 검찰에서 유야무야 처리되고 무혐의 처리돼서 지금 6년이 지나서 또다시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있는데 현직 검사가 검찰청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 진실을 가리는. 이렇게 증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 이런 어둠의 세력을 스스로 걷어낼 그런 능력이 없다면 검찰을 쇄신할 수 없다면 이 사안 자체는 앞으로도 검찰 전체의 신뢰를 좀먹는 그런 사안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김학의 전 그 차관 후보자가 출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사안은 검찰 조직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고 그리고 또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유야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계속 불신 사회로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누가 비호를 했고 누가 이 진실을 막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경찰 얘기할 때도 비호 얘기가 나왔는데요. 검찰 얘기하는데 또 비호가 나왔습니다. 이 비호. 참, 윤봉 의원님. 그 대목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 순서를 기다렸는데요. 이 복기를 해보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이 동영상이 문제가 됐던 시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그렇죠. 2013년 3월이기 때문에 2013년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장관들 전부 발표하고 차관 발표를 했어요. 차관이 취임한 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해보면 김학의 씨는 당시에 임명받고 6일 만에 슬그머니 사표를 내고 사라집니다. 그 대신 지금 민감용 청장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문제를 덮었단 말이죠. 덮은 과정은
이거 역시 이제 추정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시 첫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정권 자체의 도덕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청와대와 검찰이 함께 이걸 덮은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버닝썬 스캔들도 역시 어떤 연유인지 그걸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왜 지금이라도 진상조사가 돼야 되느냐. 고위공직자가 건설업자와 추잡한 행태를 벌인 게 정말 부끄럽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피해 여성들이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 여성들이 몇 번이나 본인들이 억울하고 이 피해에 대해서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었다는 점에서 그건 법치국가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비호 세력은 함께 단죄가 돼야 된다. 그게 정권 자체에 존폐가 걸려 있는 거라고 판단을 누가 했는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호 세력 여기저기 많이 있나 봅니다. 자꾸 이렇게 불거집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기사 보시죠. 이쪽에 자리하고 있군요. 검찰, KT 전직 임원 구속. 김성태 의원의 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개 채용 절차 어긴 혐의. 김 의원 소환 여부엔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죠.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 채용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이쪽으로 갑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요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요 밑에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해명은 이렇거든요.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딸은 이메일을 통해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서류 전형 합격했다고 통보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다라는 게 또 이게 조사 내용이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미수 교수님. 이것도 참 들여다볼 대목 같아요. 지금. 저는 이 KT 인재경영실장 이른바 전무던데 이분이 구속됐다는 거는 일반 다른 금융권 채용 비리건에 보면은 일단 실무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고 실무선에서 끝나기도 하고 더 안 올라가고 이른바 은행장까지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전무, 경영실장, 임원을 구속시켰다는 건 이 사안이 검찰이 볼 때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원 딸 문제가 바로 이제 불거지는 건데 김성태 의원이 좀 전에 기사에 봤듯이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아예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메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검찰이 근데 이 전무를, 이 임원을 구속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증거나 진술이나 확실한 거를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법리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 정도의 임원을 구속시켰다는 거는 이 인사비리에 있어서 KT의 최고위직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이 검찰에서 좀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김성태 의원 딸이 실제로 채용 비리건하고 연륜이 돼 있다면은 김성태 의원의 처신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이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유사한 비정규직에 정규직화해야 되는 채용 비리가 커지고 있을 때 채용 비리 의혹이었죠. 의혹이 불거지고 있을 때 소속 의원들 데리고 국감장에 가서 농성도 하고 아주 강경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체도 여권의 치열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현재 검찰 조사로 볼 때는 채용 비리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럼 당시에 김 원내대표가 했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거는 검찰 수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 쟁점이 어디가 될까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하고의 이제 관련성이겠죠.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당시 어떤 연락을 해서 압력을 가했는지 그게 이제 부당한 그 권리 행사 방해, 강요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김성태 의원은 적극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KT는 사기업임에도 사기업 같지가 않은 거죠. 이전까지 보면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임원으로 내려오고 저는 그 공공기관 또 사기업 다 망라해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그 사안들은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발본색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 취업은 그 계층 사다리. 그래서 이 취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좀 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속해서 아름답지 않은 소식들 전하고 있는데요. 비호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취업과 관련 얘기. 이런 얘기 들 때 많은 분들은 참 허탈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거 좀 잘 좀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사죄 편지입니다. 여기 편지 한 장이 있는데요. 40년 전 안내원의 동전과 마포걸레를 훔쳤다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 12일 강원도의 한 운수회사에 배달된 편지입니다. 익명으로 전달된 봉투 안엔 사죄의 편지 한 장과 현금 3만 5천 원이 들어있었는데요. 운수 관계자는 편지에서 당사자가 40년간 가슴에 담고 살았을 죄책감과 무게와 그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29년입니다. 여기 굴착기 한 대가 보이는데요. 굴착기가 땅을 파냈더니 검게 변해버린 흙과 함께 반쯤 썩은 쓰레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29년 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수천 톤의 각종 폐기물인데요. 30년이 되도록 썩지 않고 악취를 낼 만큼 당시 오염 예방장치 없이 쓰레기들을 매립해버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땅을 산 토지주는 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허영입니다. 여기 사진 속 가운데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형인데요. 지난 2017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체포됐던 같은 국적의 여성이 석방된 바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흐엉에 대한 구명운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각 14일 말레이시아 검찰에 기소된 흐엉의 석방은 무산됐습니다. 흐엉의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범행은 같이 했는데 누구는 풀려나고 누구는 풀려나지 않고 이거 뭐 어찌된 영웅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긴 했지만요.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